맥키의 소유지에서 여러 무기가 압수되었고 우리 니비인에서 그 무기 중 하나가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예비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하이오의 치과의사 스펜서 테페와 그의 아내 모니크 테페의 충격적이고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당국의 최신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모니크의 전 남편 마이클 맥키를 둘러싼 미해결 질문과 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구금 중이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기, 증거, 변호 측 주장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맥키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알게 된 후 더욱 궁금합니다. 저희는 형사 변호사 브라이언 맥모너걸과 함께 모든 질문과 이론을 탐구합니다. 로 앤 크라임의 사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자, 잠깐만요. 만약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면 또는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많은 클립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퍼스 클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AI 편집기는 모든 기능을 통합해 어떤 플랫폼에서도 영상을 쉽게 자르고 제작,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오퍼스 클립은 비롤 영상 생성, 리프레이밍, 오디오 정리를 쉽게 해줍니다. 오퍼스 프로에 접속하면 됩니다. 슬래시 사이드바에서 회원가입 후 영상 업로드하면 틱톡, 쇼츠, 릴스에 바로 쓸 수 있는 클립이 몇 분 만에 완성됩니다. 오퍼스 클립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퍼스 클립 같은 도구가 있으면 저희 프로듀서들이 여러분께 바이럴 법정 소식을 즉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가 수준 편집에 최적입니다. 오퍼스 프로 슬래시 사이드바에서 1주 무료 체험과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정말 기이한 사건입니다. 혈관외과 의사가 오하이오에서 전 부인과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전 부인이라니 이유가 뭘까요? 거의 9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일리노이로 돌아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바가 37, 새 치과의사 스펜서 테페와 그의 아내 39, 새 모니크 테페의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39세 마이클 데이비드 맥키가 있습니다. 그는 가중살인 2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즉, 당국은 이 살인들이 사전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이유는 당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무엇이 검찰로 하여금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어쩌면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고 믿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공개하지 않았고 바로 그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법적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 변호 전략, 증거의 의문과 다양한 이론, 추측,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오늘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계자들이 수사에 관한 최신 소식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맥키의 집에서 총기를 압수한 것 외에도 그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니크와 스펜서 테피의 살인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체포했다고 믿고 있으며 그 사람은 마이클 맥키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중이며 형사들은 증거와 제보, 영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유죄 판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표적 공격이었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공격이었다는 점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맥키는 모니크 테페의 전 남편입니다. 네,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12월 30일 테페 부부가 오하이오 콜럼버스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수된 총기도 없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맥키 소유지에서 여러 무기가 가져갔고 살인사건 관련 무기도 회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살인 무기인가요? 경찰이 근거로 삼은 건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집 근처 골목길을 어두운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걷는 모습을 담은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이 오전 4시쯤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피스는 경찰이 집에 출동한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스펜서가 출근하지 않자 보도된 경찰 기록에 따르면 스펜서는 여러 차례 총상을 입었고 모니크는 최소 한 발의 총상을 가슴에 입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이 집에서 발견됐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핵심 증거, 특히 차량 관련 중요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 제출된 개연성 진술서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은 인근 지역의 영상 감시를 통해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도착했고 사건 직후에 떠난 차량으로 추적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차량을 추가로 확인해 마이클 맥키와 연결했습니다. 형사들은 일리노이주 록포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고 맥키가 살인 사건 전후로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참고로 맥키는 록포드 오더 오브 세인트 프란시스 세인트 앤서니 메디컬 센터에서 일했고 시카고에 아파트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것은 일리노이주에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로의 송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했지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굳이 싸울 필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돌아와 혐의에 맞서고 보석을 신청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의 변호사는 오하이오에서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왜일까요? 만약 그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방어 논리가 있을까요?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모니크와 맥키는 2015년 결혼했지만 2년 후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여러 주를 거쳐 일리노이주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ABC 6 이혼 서류를 입수했는데 그 서류에 따르면 이혼은 참고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전해지며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결혼식 영상에서 모니크가 서약 중 당신에게 오기까지 긴 여정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수많은 범블 데이트 실패와 잘못된 연애, 눈물도 많았죠. 한편으로는 맥키의 이웃인 가라린 콜레릭이 WLS TV에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함께 앉아서 수영장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바비큐를 하면서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살인자였던 거죠. 좀 충격적이죠. 반면에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태페 가족은 맥키가 체포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익명의 친척이 데일리 메일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용하자면 그 누구에게도 전혀 충격이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제 동료 엔지넷 리비가 크라임픽스에서 스펜서와 모니크의 형부를 실제로 인터뷰했고 그가 맥키에 대한 어떤 의심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게 맥키 박사,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분명히 수사관이나 경찰에게 꼭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모니크의 전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몰랐죠. 제가 모니크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이런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일종의 치료 같았어요. 그들이 그 남자에 대한 제보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지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2018년에 모니크를 만났어요. 스펜서가 처음 그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을 때였죠. 하지만 모니크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냥 전 남편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가 얼마나 괴물 같았는지도요. 그리고 그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스펜서와 만나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모니크와 맥키에 대한 학대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의 일부로 그들이 공유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핵심 질문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사건 전 피고인과의 어떤 소통이나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모니크와 스펜서에게 어떤 견해를 표현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이 사건에서 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맥키의 삶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입니다. 피플 매거진에 따르면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한 수술이 잘못되어 의료 과실로 고소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의 9인치에 달하는 카테터가 환자의 다리에서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이 뭔지 아세요? 2025년 9월 소송 제기 후 또는 그가 소송에 추가된 후 그에게 소장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동료와의 대화에 따르면 맥키는 찾을 수 없었고 그는 말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콜럼버스 디스패치에 따르면 맥키의 의료 면허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징계 기록이나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범죄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하이오에서 한때 사냥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키가 살인 혐의로 프랭클린 카운티 법원에 출두하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증거가 대배심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기, 변호, 증거, 추측 이론을 다뤄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친구를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유명 형사 변호사 브라이언 J. 맥모너걸입니다. 맥모너걸, 페리, 맥큐, 메색, 데이비스 로펌 소속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당국은 증거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까지도 말이죠. 그들은 맥키가 영상 속 인물임을 확신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마도 감시 카메라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살인사건 관련 무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많은 증거를 아직 공개하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그의 체포를 정당화하는 개연성 진술서를 봤을 때 기소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대배심이 소집될 예정이기 때문이고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범인과 대화하거나 인터뷰를 시도할 경우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만 공개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DNA나 지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해야 할 수색과 조사를 아직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결정적 증거나 영상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인 듯합니다. 곧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그들이 이 사건을 중범죄 살인으로 격상시켜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법에 따르면 사전 계산과 계획이 있었다는 건데, 즉 이게 계획적이고 미리 준비된 범행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참고로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하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겉으로 보기엔 누군가 그 집에 나타나서 강제 침입 없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해해 한 다음 떠난 거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계획적 범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을까요? 계획의 증거, 사전 숙고의 증거, 그가 이 여행을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 혹은 이 여행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사실이면 가중살인과 사전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통화 기록을 조사했고 아마 아직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문자 메시지를 찾고 있고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휴대폰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휴대폰을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죠? 그들은 그가 그날 콜럼버스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이전에도 그 지역을 조사하러 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모든 기지국 정보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 모든 정보가 그의 휴대폰에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정황 증거에 의존할 것이 확실하지만 결국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만약 그게 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을 만한 동기 증거를 제공한다면 그건 그에게 정말 단두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 메시지, 채팅, 소셜미디어로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또한 그가 모니크와, 그러니까 그의 전 부인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확인하려는 거죠. 그녀와 관련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게 큰 의문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혼하고 그가 그들의 삶에서 떠난 이후에 말이죠.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궁금해집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몇 주, 며칠 전까지 그와 TP 가족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들은 그 부분을 조사 중이며 아마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없다면 그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의 정신 상태나 우울증 여부를 조사하고 이미 주변인들과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혼한 지 7, 8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런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의 분노와 적대감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이런 행동은 보통 경찰이 범인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차를 그곳에 가져갔으며 다시 오하이오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든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든 전혀 신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을 단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구글 검색까지 했을 수도 있죠. 무슨 검색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가 최근에 총을 샀는지, 얼마나 오래 소지했는지 조사했을 겁니다. 이미 그가 가진 총과 탄환 구경도 비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프랭클린 카운티 검찰청이 맡을 정황 증거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들은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혐의가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이혼 한 달이나 8년 후에도 전 배우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남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동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밝히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은 왜입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적어도 처남의 진술이 있을 때 말이죠. 가족들도 이미 이 일을 알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으며 매키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체포 가능성도 보도됐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수사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강제 침입은 아니었는데 왜 이런 암살이 일어났을까요?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를 지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살지 않는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밤에 그곳에 있었던 이유와 바로 돌아온 것에 대해 그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즉 그와 그의 변호인단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수사기관을 이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초대받아 들어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갈등이 없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TP 가족이 그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가 나타나자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일까요? 누군가 창문을 깨거나 문을 부셨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검찰 측의 사건 진행을 복잡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변호인 측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오히려 검찰 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침입이 아니라면 왜 누군가를 집 안에 들였는지 의문이 생기니까요. 항상 친구나 지인, 이번엔 전 남편이죠. 여기서 뭐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총을 쐈나요? 강제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은 수사관들이 용의자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배우자, 연인 혹은 상상 못할 일을 저지를 사람인가요? 저는 강제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이 변호인보다 검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아직 너무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자백이 있었는지 궁금해지죠. 제가 그 집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가 무엇을 보여줄지는 논쟁거리입니다.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가진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들었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이나 차량이 함과 일리노이주 록퍼드까지 추적된 구체적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차량이 같은 것이고 중요한 시간대에 그곳에 있었으며 일리노이로 돌아갔다면 또 그 차량을 그에게 추적했다면요. 제 말은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그런 증거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증거는 꽤 강력해 보이거든요. 네, 그들에게는 골칫거리죠.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는 아마도 실제 신원 확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 측은 신원 확인을 공격할 것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차를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나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공격할 겁니다. DNA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공격할 것이고 분명히 그 집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DNA를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차와 내부 DNA를 확인할 겁니다. 변호인 측이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모두 O.J. 심슨 재판을 기억하죠. 처음엔 그가 이길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드림팀 같은 변호인단을 둘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DNA를 살펴볼 것이고 그가 실제로 그 집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집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했나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휴대폰을 조사하고 위치도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가 휴대폰을 두고 나갈 만큼 똑똑했을까요?
그가 안 하면 휴대폰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제스, 당신이 전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동기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는 7년 또는 8년 만에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무엇이 그를 자극했을까요? 어떤 논쟁이나 문제가 있었나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직장을 잃었거나 일을 위기였나요? 그것 때문에 그가 어두운 곳으로 갔나요? 이 질문들은 꼭 답해야 합니다. 답이 없으면 변호인 측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거라고 다시 주장할 것입니다. 그가 콜럼버스에 있었다는 것 외에 더 알려주세요. 이게 당국이 이미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동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현재 수사에서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이 왜 타협을 원하지 않는지, 특히 대배심 기소가 없을 때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당국이 동기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보시나요? 또 그 동기를 찾는 과정이 검찰이 배심원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동기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배심원들은 동기를 원하거든요. 믿어줘요. 배심원들은 동기를 원해요. 저는 이 일을 40년 동안 해왔는데 동기를 원하지 않는 배심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살인 사건에서는요. 제 생각에 그들도 알고 있고 그들에게 자동차만 있었다면 이 남자를 기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총 이야기를 하셨죠. 그건 큰 증거예요. 제 말은 만약 그들이 총을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 총이 시신에서 꺼낸 탄환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어떤 탄환과 구경이 일치한다면 그건 일치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최근 같은 구경에 총을 구입하거나 소유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죠. 그가 그 자리에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도 없다면요. 상황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가 여러 주를 돌았던 것 외에 그의 인생에 관한 보도는 있나요? 즉 범죄 기록이나 의료 면허 징계가 없었다고 들으셨죠. 당국은 앞서 그와 모니크 사이에 어떤 학대 신고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는 의료 과실과 관련된 소송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9월에 소송에 추가되었습니다. 용의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그리고 그게 잠재적인 재판에서 얼마나 다뤄질까요? 네,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동기뿐 아니라 그를 어둠으로 이끈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본 몇몇 영상만 봐도 그의 표정과 태도에서 그런 점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를 인생에서 실패하고 우울해진 사람으로 묘사하려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리며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검사라면 바로 그 방향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게 활이 부러지게 만들었고 활이 부러지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도에 근거한 것이지만 두 사람의 부상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여러 번 그녀는 가슴에 총을 맞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런 종류의 부상은 사건의 일부를 말해주고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나요?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꼭 누가 했는지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범인이 둘 다 죽이길 원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살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자신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가 둘 다 죽이려고 했든 한 명만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한 명이 방해가 됐든 누군가가 그녀를 구하려고 했든 아니면 그녀가 그를 구하려고 했든 말이죠. 어떤 경우든 그를 그 집 안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고 총을 그와 연결시킬 수 있으며 동기에 대한 충분한 정황 증거를 모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에게는 이 사건에서 이기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살인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살인의 의도, 총알의 위치, 총알이 박힌 위치, 상처의 위치.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하이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비 심리 절차가 있어서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는 예비 심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사건의 증거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들은 분명히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오하이오는 대배심 제도를 운영해 대배심 기소 시 예비 심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대배심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제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와는 달리 예비 심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배심이 당신을 기소했으니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대배심 기록을 넘겨주고 증거 자료와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배심이 기소해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하이오 주가 예비 심리를 강제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비 심리가 있다면 처음으로 증거를 시험하는 기회 맞죠? 그것이 당신이 처음 반대 신문과 증거 검토를 할 기회입니다. 브라이언 맥모나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새 정보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와서 저희를 위해 사건을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